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모든 걸 완료하고 왔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로 종다양성, 세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을 배웠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변이와 환경의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종들, 다양한 생물들은 생태계 내에서 고유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밖에 보이는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산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나는, 선생님은 호흡 운동을 통해서 산소를 소비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죠. 이때 만약 종다양성이 감소해서 나무가 없어졌다고 친다면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다 살 수가 없겠죠.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이처럼 종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종다양성은 생태계의 평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생태계 내에서 종다양성이 낮은 경우와 종다양성이 높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왼쪽처럼 종다양성이 낮은 경우, 생물종이 단순한 경우에는 먹이 그물이 굉장히 단순하죠. 벼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뒤지가 먹고 이 뒤지를 수리붕어가 먹는 걸로 단 4종의 생물만 있기 때문에 이처럼 먹이 그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때 만일 이 쥐가 한 종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뒤지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거의 없죠. 종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쥐를 먹는 수리부엉이도 사라지고 반대로 메뚜기는 폭증했다가 이 메뚜기가 먹어야 하는 이파리, 벼잎들이 멸종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메뚜기까지 멸종하게 되는 전체 생태계가 다 멸종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종다양성이 낮은 경우에는 한 종이 사라질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적어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이 높다면 먹이 그물이 오른쪽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벼를 메뚜기가 먹고 이 메뚜기를 뒤지가 먹지만 생쥐와 오리도 먹어요. 그리고 오리는 붕어와 새우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수리부엉이도 뒤지만 먹는 게 아니라 생쥐, 오리, 참새 등 다양한 생물들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일 아까와 똑같이 뒤쥐가 멸종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종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메뚜기가 폭증하느냐? 그렇지 않죠. 메뚜기를 먹는 다른 종들이 있어요. 생쥐나 참새 같은 애들이 메뚜기를 먹기 때문에 이 메뚜기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수리부엉이도 마찬가지예요. 뒤지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지만 생쥐나 참새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부엉이도 멸종하지 않고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물 종다양성이 높으면 한 종이 사라졌을 때 그 종을 대체할 다른 종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올까요?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 이 바나나의 멸종 위기 소식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 한 가지 품종입니다. 사실 바나나의 품종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한 가지 품종만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이죠. 단일 품종, 다양성이 없는 바나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거 한 차례 바나나 전염병이라는 파나마병에 의해 멸종 위기를 겪었던 바나나. 사람들은 파나마병에 내성이 있는 다른 종의 바나나를 다시 선택하여 대량 재배하였지만 다시 등장한 변종 파나마병에 의해 또 한 번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가 이렇게 한 줄로 된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이사슬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매가 사라질 것이고 메뚜기를 잡아먹던 개구리가 사라지니 메뚜기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인 벼는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먹이가 사라진 메뚜기 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즉,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경우는 생태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는 사라진 생물이 있어도 대체할 생물들이 있으므로 생태계 평형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도 생태계 일부이고 생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개구리의 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진 매와 메뚜기, 벼처럼 인간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앞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 유지에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물로부터 많은 자원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도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인간이 다양한 생물종으로부터 얻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처럼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얻고 있는데요. 쌀, 옥수수, 콩 등을 식량으로 이용해서 식량 자원을 얻고 있고요. 목화는 면의 원료고 누에고치는 실크의 원료로 목화라는 생물과 누에고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의복자원으로. 그리고 나무, 풀 등등 다양한 재료를 주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많은 것들이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주목에서 항암물질인 탁소를 얻고 그리고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얻었죠. 그리고 질병에 저항성 있는 유전자를 이용해 농작물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휴양림이나 국립공원 등을 휴식이나 여가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종들은 식량, 의복 등등등등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해서 각각의 생물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의 파트에서 튤립의 이야기로 설명했듯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질병, 전염병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확률이 높아져 멸종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그 변이, 그 다양성으로부터 새로운 종으로 진화도 가능하겠죠. 생태계 다양성도 중요한데요. 생태계가 다양하여 생물 서식지가 다양할수록 생물종 다양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생태계는 그 자체로도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 순환이 원활하도록 돕고 오염물질 정화하여 공기, 물, 토양 등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안정되게 유지시킵니다. 비버의 예를 한번 볼까요? 비버가 강가의 나무로 집을 만들면 습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 그 습지에 다시 다양한 새와 물고기가 모여들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죠. 열대우림 생태계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식물 뿌리의 물을 흡수해 홍수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대우림 부분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이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도록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홍수 같은 거 났을 때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이럴 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지 않은 산이 무너져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이 나무 뿌리가 물을 보관해주는, 물을 흡수해서 홍수를 막아주는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늪이나 호수, 갯벌 등의 생태계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생물들의 서식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해양 생태계는 물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는 각각 제 기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농경지와 같이 종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왜 일반 산지나 초지처럼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 비해 병해충에 훨씬 취약할까요? 이것은 종다양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농경지는 주로 한 가지 재배 작물을 경작하는 땅이므로 종다양성과 또 유전적 다양성도 매우 낮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배할 때 재배가 잘 되는 한 종류로 이렇게 통일해서 벼라고 하더라도 한 종류의 벼만 재배하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농경지를 구성하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병해충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멸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초반부에 봤던 위기에 처한 바나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품종은 과거 열대지방에서 대규모로 재배됐었는데요. 현재는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배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품종은 유전적으로 같아서 모두 파나마병에 취약했었어요. 때문에 이 파나마병이 유행했을 때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거의 이제 멸종 위기에 가면서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파나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여기에 좀 강한 종류인 그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이처럼 한 가지 품종의 작물이나 가축을 대규모로 키운다면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사람이 작물이나 가축을 키울 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되게 우수한 한 가지 품종을 키우다 보니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게 그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파나마병에는 취약하지만 달고 맛있는 바나나 품종을 통일해서 키우면 파나마병이 없는 상황에서는 달고 맛있는 바나나만 수확되니까 판매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익적인 면에서는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한 가지 품종만을 대규모로 키우니까 그 품종에 특별히 취약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유행했을 때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바로 한 종을 이렇게 통일해서 키웠을 때의 단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보고 각각 어떤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간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얼굴이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얘네는 종이 같겠네요. 따라서 얘는 같은 종 내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대요. 이거는 생물의 종 다양성이죠. 마지막으로 지구에는 사막, 초원, 산림, 습지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 네, 얘는 마지막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모두 마쳤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개념,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배우고 그리고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평형 유지에도 중요하지만 인류는 생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고 있으니까 인류 생활의 풍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운 후에는 이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